안녕하세요. 나만 알기 쉬운 딥러닝 2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선형 회귀와 지도 학습을 다뤄볼 것이고요. 먼저 지도 학습을 복습을 해봅시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도 학습이란 입력에 대한 올바른 출력을 기계에게 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입력은 X, 출력은 Y라고 부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 즉 X, Y의 데이터 셋으로 기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할 이 선형 회귀라는 이 태스크 문제는요. 주어진 데이터의 경향성을 잘 나타내는 선형 관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예시를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평균 기온이 X도일 때 아이스크림의 판매량 Y는, 그리고 뭐 연소득이 X1일 때 매년 내야 하는 소득세의 Y는, 여기는 왜 N이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X시간 했을 때 시험 성적 Y는,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걸 나타내는 선형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죠. 점들이 각각의 데이터라고 쳐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이렇게, 공부라고 하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데이터긴 한데 뭐 30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한 5라는 게 뭐 등급 같은 거라고 칩시다. 5등급 근처가 나오는 애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막 10등급 넘어가 나오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걸 완전 정확히 예측하진 못하더라도 이 대체로 이 평균적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적을 갖게 되는지 이 추세를 나타내는 이 선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선형회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상의 데이터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가상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학습 시간 X에 대한 성적 Y를 다룬 데이터고요. 딱 보시면 좀 직관으로 감이 오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Y는 OX, 굳이 적자면 플러스 0, 이 규칙을 따르도록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선형 관계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죠. 자, 학습 시간 X와 성적 Y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게 먼저 이제 선형 회귀의 가장 첫 단계인 가설 설정입니다. 학습 시간 X와 성적 Y가 이런 관계를 갖는다고 가설을 세우는 것이죠. WX 플러스 B. FW는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웨이트의 약자입니다. 가중치라고 부르고요. 또 플러스하는 이 B는 바이어스 혹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의의 값으로 W와 B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각 1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W는 1, 바이어스도 1. 이제 추측을 한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프레딕션을 하는데 설정한 값을 바탕으로 학습 시간 X에 따른 성적을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 예측한 성적을 T라고 하겠습니다. 학습 시간 X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가설, 또 Y로 놓지 말고 하이포테시즈 H로 놓겠습니다. WX 플러스 B인데 W와 B가 각각 1이라서 X 플러스 1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측한 값은 각각 3, 5, 8, 11이 나왔고요. 성적은 이제 이건 실제값이죠. 실제값과는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Y1, B1의 가설은 틀렸죠.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틀렸는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용 함수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영어로는 코스트 펑션 혹은 손실 함수, 즉 로스 펑션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우리가 답을 맞췄는지 틀렸는지 true or false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모델 A와 모델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답은 모두 10이고요. 이 두 모델이 각각 틀린 정답을 예측을 했습니다.
이걸 TA, TB라고 놓읍시다. TA는 9고 TB는 마이너스 21입니다. 두 모델 모두 정답은 아니지만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모델일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나마 모델 A가 정답과 가까운 예측을 했기 때문에 얘가 더 나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오차를 구하는 방법은 y-t 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1의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31이 되겠죠. 즉 이것도 하나의 코스트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트 함수가 작은 i가 조금 더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저런 그냥 단순하게 오차를 구해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 이외에 조금 다른 오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들 이제 흔히 쓰이는 게 이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민 스퀘어드 에러, 줄여서 MSE라고 불리는 오차입니다. 평균 제곱 오차는 이 정답과 추측값 사이의 거리를 알려줍니다. t가 예측한 값이고 y가 정답인데 이 두 개를 뺍니다, 일단. 그러면은 어쩌면 음수가 나올 것이고 어쩌면은 양수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관적으로 양수가 나와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 구호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고 그러고 이제 값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을 구해줍니다. 입력 데이터가 당연히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값도 여러 개가 나올 것이고 평균을 구해서 그 모델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한번 직접 구해봅시다. 자, 다시 x, t, y가 있고요. t 빼기 y를 구해보겠습니다. 각각 이렇게 구해지고요. 얘네를 제곱을 하면 또 이렇게 되고요. 모두 이 마이너스 부호가 사라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얘네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이 모델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점수처럼 나타내어 주게 됩니다. 비용함수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델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true or false, 우리가 정답을 맞췄는지 거짓인지,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양수여야만 합니다. 이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완벽히 정답과 일치하면 비용함수의 출력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즉, 비용함수를 0에 가깝게 만들면 모델이 잘 학습된 것입니다. 비용함수 값이 작아질수록 모델의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비용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족축이 W가 되고 족축이 민 스퀘어드 에러, 우리가 구한 비용함수가 됩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초기값을 1로 놨기 때문에 아마 쭉 올라가서 굉장히 높은 민 스퀘어드 에러 값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정답 값인 5에 가깝게 다가갈수록 에러 값도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W 값이 마침내 5가 되면은 비용함수는 최소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W를 5로 바꾸고 B는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다시 추측을 해서 오차를 구해보겠습니다. t-y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민 스퀘어드 에러는 1이 됩니다. 이제 B까지 최적화를 해주면 오차는 0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비용함수의 그래프를 좀 B까지 고려를 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빨간색 축이 W고요. 초록색 축이 Y였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에러고요. 마치 깔때기 모양으로 이제 W는 5, 그리고 B는 1에 가까워질수록 0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B가 0이 돼야겠네요. B가 0, W가 5. 그래서 최소점을 갖고 이외에는 값이 점점 커지는. 이걸 직접 보고 싶으시면은 이 식을 지오지브라 같은 3D 그래프를 그려주는 사이트에다가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 식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지브라 같은 데다가. 근데 이제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아니면 직관을 이용해서 W와 바이어스를 눈에 확인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용 함수의 값만을 보고 그 값을 최소화하는 W와 B를 찾아갈 방법이 필요하죠. 이때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그레디언트는 경사, 디센트는 하강을 의미하죠. 경사는 이제 미분에서 기울기랑 같은 의미인데 약간 3차원 이상의 고차원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디센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아까 본 이 5차 그래프인데요. 이 경사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경사를 따라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점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이 W를 옮겨가지고 이 내려가게 되는데 W를 어떻게 옮기느냐,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인데 여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W 옆에 N이 붙어 있는 게 이게 눈에 띄실 건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초교화를 아까 전에 1로 했기 때문에 W0은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점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보고 W를 어느 정도 옮겼다면, 그래프 W가 2가 됐다면 W1은 2입니다. 점점 더 최적화를 해서 W가 계속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n 숫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즉, 이 w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이 w를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얘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w 다음 점의 위치는 현재 w 위치에서 이 친구를 뺀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무엇이냐? 먼저 이걸 감마라 읽었나 람다라 읽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는 러닝 레이트입니다. 작은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러닝 레이트 혹은 학습률이라고 부르는데요. 러닝 레이트 줄여가지고 LR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LR을 왜 곱하느냐?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이 중요한데 이 경사입니다. 바로 이 MFE 에러 값 여기서 그냥 Y라고 하겠습니다. Y에 대한 W의 변화율, 즉 기울기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A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한다고 하면은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몇이 나올 것입니다. 마이너스 0.1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 기울기에 이 러닝 레이트를 곱해주게 됩니다. 러닝 레이트를 뭐 예를 들어서 1만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작은 값이라고 했지만 이건 그래프가 별로 그렇게 작은 값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1에 1을 곱해서 마이너스 0.1이 되고 W 같은 경우에는 WA가 여기서 뭐 한 4.5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빼기 마이너스 0.1을 진행을 하시면 4.6이 될 겁니다. WA가 4.5였는데 W 이제 N 플러스 1이 4.6이기 때문에 약간 이동을 해서 B까지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약간씩 W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옮기다 보면은 결국은 이 최저점에 잘 도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사하강법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그래프처럼 손실함수에 영향을 주는 이 변수가 여러 개라는 것이죠. W와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기울기의 표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 초록색 면이 하나의 그래프입니다. Z는 0.2x 플러스 0.3y고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경사하강을 하고 있는 점 2개가 보일 것입니다. 3차원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x에 대한 기울기뿐 아니라 y에 대한 기울기도 가집니다. 이 바닥에 있는 면이 x와 y고요.
높이를 담당하는 축이 Z가 됩니다. 그래서 각 변수에 대한 기울기를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x에 대한 기울기 하나, 그리고 y에 대한 기울기 하나 이렇게 묶어서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편미분을 이용하면 되는데 각 변수에 대한 기울기를 따로 구해서 이렇게 벡터로 합쳐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본 식 w 0.2x 플러스 0.3y의 기울기는 x에 대한 기울기 0.2와 y에 대한 기울기 0.3을 합쳐서 0.2, 0.3의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식에서 하나의 변수에 대한 기울기만 구하는 것을 편미분이라 하는데요. 편미분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 그대로 하나의 변수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우리가 W에 대한 기울기를 알고 싶으면 B는 그냥 무시합니다. W만 미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 되다만 D같이 생긴 이 친구가 바로 편미분 기호입니다. 그래서 W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면 2가 되고 B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면 3이 돼서 얘네를 합쳐서 경사는 2, 3의 벡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컨벡시티 얘기를 잠시 할 건데요. 제가 아까 전에 폰시라무수는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경사강법으로 해를 구하려면 문제가 컨벡스해야 합니다. 컨벡스는 볼록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볼록한 걸 말합니다. 이런 거는 볼록이 아니겠죠. 이거는 울퉁불퉁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는 그냥 컨벡스하지 않다 해서 non-convex라고 부르는데 함수가 이렇게 컨벡스한 경우에는 그냥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경사강법을 이용하면은 쉽게 이 최저점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함수가 컨벡스하지 않은 경우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이 컨벡스하지 않은 함수를 갖는데요. 컨벡스하지 않는 함수의 문제가 뭐냐면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기화를 만약에 여기서 했다고 치면은 경사강법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에 최저점을 찾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초기화를 여기서 했으면 우리는 경사강법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더 낮은 최저점을 찾게 됩니다. 즉, non-convex 함수의 문제는 최저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진짜 최저인지 우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만 낮은 최저점을 로컬 미니마라고 하고요. 로컬 지역 최저점이라고 하고 이 전체에서 가장 낮은 이런 최저점을 단 하나 있는 최저점을 글로벌 미니마라고 합니다. 전역 최저점 글로벌 미니멈. 근데 우리가 이 글로벌 미니멈을 찾을 수가 없고 찾더라도 이게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넌 컨벡스 함수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애로사항을 주는 함수가 됩니다. 근데 또 사실 딥러닝에서는 이런 논 컨벡스 함수의 최적화도 생각보다 잘 됩니다. 이게 현대 딥러닝의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논 컨벡스한 함수는 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최고의 성능을 찾는 파라미터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면 먼저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직접 선형회귀 문제를 풀면서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이 지도학습의 과정인 가설 설정과 비용함수를 이용한 비용 계산, 경사항법을 이용한 최적화를 다뤘고 플러스 컨벡시티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 이게 왜 0이 0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지 그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로스 펑션 값이 양수일 때는 그냥 로스 펑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뭐 200이든 이게 20이든 0으로 가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게 0을 지나서 더 아래로 내려가는 최저점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막 0에서 더 내려가야 될지 올라가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컨벡시티 얘기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선형 회귀,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거기서 사용되는 평균 제곱 오차, 민 스퀘어드 에러도 바로 보았고요. 여기까지 이제 이론은 끝이 났고요.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선형 회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 환경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콜랩이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이 온라인 구글 크롬상에서 파이썬 코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고요. 무료로 구글 계정만 있으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자료들이 올라가는 이 최종 인터페이스 스터디 AI 리포지토리를 확인을 하시면 여기 실습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주 실습인 선형회귀 문제인데 들어가서 뭐 여기 오픈인 콜랩 누르시면은 콜랩에서 열어보실 수도 있고요. 이걸로는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근데 사실 뭐 여러분은 이제 이걸 직접 짜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새 노트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걸 열어서 코드를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콜랩에는 이렇게 이제 코드와 텍스트 블럭이 있는데 이 각 블럭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텍스트 입력부에는 이 마크다운 문법으로 이렇게 제목을 작성할 수 있고 라텍스 문법으로 수식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은 근데 뭐 작성하는 게 딥러닝 실력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냥 제 코드를 그대로 가져가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은 셀 복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코드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기 먼저 임포트 토치와 임포트 토치.옵팀 이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파이토치.옵팀은 이제 토치 안에 있는 옵티마이저 경사강법을 비롯한 그 최적화 함수들이 들어있는 클래스입니다. 이것까지 임포트를 해주시고 토치.점 매뉴얼 시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랜덤 값을 뽑을 때 그때 이제 저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고정을 해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페이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서 저는 EX 플러스 1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뭔가 다른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X 데이터는 1, 2, 3이고 Y는 이 식에 맞는 3, 5, 7을 제가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도치점 플로트 텐서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이 파이토치 안에 있는 이 플로트 자료형, 실수 자료형을 담는 텐서입니다. 그 2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넣었는데 2차원으로 한 이유는 여기 출력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3 곱하기 1 행렬이 되도록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만든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Y도 똑같고요. 이 데이터에다 점 쉐이프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파라미터들을 만들어 줄 건데 W랑 bios를 만들어 줄 겁니다. W는 토치.zeroth 그리고 이거는 zeroth는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텐서를 만들어 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사이즈 1로 했고요. required grad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true로. 이게 뭐냐면은 gradient descent 경사강법을 이용해서 이 변수를 최적화를 해야 하는가 이거를 설정을 해주는 그런 변수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W랑 bias를 최적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required grad를 true로 해줬고요. 이제 여기 이렇게 hypothesis를 만들어 줍니다. xtrain 곱하기 w 플러스 b 출력을 해보시면은 지금 w랑 b가 둘 다 0이라서 0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코스트 계산을 해볼 건데요. 그냥 hypothesis에서 ytrain을 빼보셔도 이렇게 거리를 볼 수 있지만 mean squared 에러를 우리가 구현을 해서 거리를 구하고 제곱을 하고 토치점 민으로 평균을 구해서 코스트를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볼 건데요. 옵티마이저 최적화해주는 그런 방법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옵팀 아까 전에 인풋한 옵팀에서 FGD라는 애를 불러옵니다. FGD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확률적 통계적 경사강법 이러는데 그냥 경사강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개의 입력과 여러 개의 출력에 대한 경사를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경사 방법인데 자세한 거는 검색을 해보셔서 더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겠다고 설정을 해주고 안에다가 이 최적화할 변수를 넣어주고 W랑 B를 이렇게 하나에 담아서 넣어주고 러닝 레이트 학습률을 아주 작은 숫자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제로 그레드를 하면은 이 옵티마이저가 초기화가 되고요. 코스트.백워드를 하게 되면은 이 코스트에 대해서 코스트는 위에서 구한 코스트죠. 코스트에 대해서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산출을 해줍니다. 그러고 옵티마이저.스텝을 하게 되면은 파라미터를 비로소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죠. 옵티마이저.스텝을 한 이후에 이 W랑 B를 프린트 해보시면은 0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값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걸 하이포티시즈를 구해보고 코스트도 구해보시면 코스트가 줄어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제 로스가 올바르게 감소하는 건 확인했으니까 이 보문, 반복문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전체를 활용해서 한번 학습시키는 그 사이클을 에포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에포크 변수에 1000 에포크 반복하도록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줬습니다. 트레인을 이렇게 해주고 코스트를 매번 새로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코스트가 100번 돌 때마다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용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이 하이포티시즈를 통해서 해보고 실제와 값이 얼마나 다른지 코스트도 출력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선형회귀 실습 코드였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겠지만 이 파이썬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고생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혹시 이제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이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게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꼭 한번 이거 코드를 짜보시면서 직접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주차 나만에게 아쉬운 딥러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